사무실 책상에 앉아있던 그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느릿느릿 돌아가는 천장 선풍기가 오후의 더위를 전혀 이기지 못하고 있었다. 서류 더미가 쌓인 나무 책상 위에서 구자라트에 있는 삼성 공장 관련 최신 보고서를 집어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불안함으로 가득 찼다. 공장 출근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생산이 거의 멈춘 상태라는 경고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심상치 않군. 라메시는 중얼거리며 안경을 고쳐 썼다.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일하던 활기찬 공장이 이제는 거대한 무덤처럼 조용했다. 그때 전화가 울리며 노동부의 미스터 싱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라메시, 공장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 직원들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공장 앞에 텐트를 치고 농성 중이야. 언론들도 몰려들고 있고 이제 거의 전국적인 관심사야. 라메시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평소처럼 바쁘게 움직이는 델리의 거리를 바라보았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였지만 이 문제가 단순한 노동 분쟁을 넘어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직감했다. 파업이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섰고 삼성이 더 이상 여기에 남아있을지 고민하는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며칠 동안 그는 무역 분석가로서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다. 하루하루 공장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었고 직원들과 회사 간의 갈등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그가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접한 날이었다. 삼성이 인도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그에게 날벼락처럼 떨어졌다. 삼성이 인도를 철수한다는 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업부서 사무실 책상에 앉아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어요. 천장에 달린 선풍기가 느릿느릿 돌아가고 있었지만 오후의 더위를 이기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제 이름은 라메시 파텔이고 무역 분석가로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나무 책상 위엔 낙엽처럼 쌓인 서류들이 있었어요. 보고서, 편지, 신문 기사들이 커피잔과 가족 사진과 자리를 다투고 있었죠. 구자라트에 있는 삼성 공장에 관한 최신 보고서를 집어들었을 때 갑자기 속이 불편해졌어요. 뭔가 크게 잘못된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 심상치 않겠는데. 제가 중얼거리면서 안경을 고쳐 썼어요. 보고서에 적힌 숫자들이 불길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 주에 직원 출근율이 75%나 떨어졌고 생산은 거의 멈춘 상태였어요. 수천 명의 직원들로 활기차게 돌아가던 공장이 이제는 거대한 잠자는 괴물처럼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그때 전화가 울려서 깜짝 놀랐어요. 노동부의 미스터 싱이었어요. 라메시, 오늘 보고서 봤어? 그의 목소리엔 전에 없던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제가 대답하면서 책상 위에 보고서를 펼쳐놨어요.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젠 직원들이 관리진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공장 입구 밖에 텐트를 치고 농성 중이야. 현지 뉴스 채널들도 다 와 있고 이제 거의 미디어 서커스가 되어가고 있어. 저는 일어나서 사무실 창가로 다가가 아래로 보이는 델리의 바쁜 거리를 내려다봤어요. 거리엔 음식 장수들이 손수레를 밀고 다니고 오토릭샤들은 끊임없이 경적을 울리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처럼 보였지만 저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노동 분쟁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큰 변화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몇 주 동안 이 문제가 커지는 걸
지켜봤어요. 처음엔 간단해 보였어요. 직원들이 더 나은 임금과 복지를 요구하는 거였으니까요. 공장에서 이런 일은 흔해요. 보통은 회사와 직원들이 협상하고 약간의 의견 충돌 후에 서로 합의점을 찾죠. 제가 이런 일을 수백 번은 봤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직원들은 작은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큰 변화를 원했어요. 그리고 삼성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가 제가 예상한 대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뭔가 멀게 느껴졌어요. 그들은 마치 이 한 공장 이상의 더 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받은 편지함엔 이메일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다른 정부 부서에서 보낸 메시지들, 기자들이 질문을 보내온 메일들, 인도 내 다른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들의 걱정 가득한 메일들이었어요. 모두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고. 그때 비서 프리아가 문을 두드리더니 더 많은 서류를 가져왔어요. 선생님, 장관님께서 내일 아침까지 상황 업데이트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로비엔 기자 3명이 대기 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책임감이 어깨 위로 무겁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내일 아침 첫 번째로 보고서를 준비해 놓을게요. 하지만 속으론 무슨 내용을 써야 할지 고민됐어요.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가 인도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자신의 일자리와 미래가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제 아내와 10대 자녀 2명이 저를 향해 웃고 있었어요. 저는 삼성 공장에 의존하고 있는 수많은 가족들을 생각했어요. 단지 직원들만이 아니었어요. 공장 밖에서 음식을 파는 상인들, 부품을 운반하는 운전기사들, 직원들에게 물건을 파는 작은 가게들까지. 이 공장은 마치 거대한 나무처럼 뿌리가 넓게 퍼져 있었어요. 저는 깨끗한 종이를 꺼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오늘도 늦게까지 사무실에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반드시 제대로 써야 했어요.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삼성 공장 파업에 대한 새 보고서들이 들어오자 숫자들이 바뀌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무역 분석가로서 이런 문제들을 추적하는 게 제 일이에요. 처음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직도 기억해요. 처음엔 그다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구자라트에 있는 삼성 공장 앞에 일꾼들이 모여서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는 메시지가 왔어요. 이런 일은 가끔 있어요. 일꾼들은 더 나은 임금과 복지를 요구하죠. 보통 회사와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내곤 해요. 지난 15년간 정부에서 일하면서 그런 걸 여러 번 봐왔으니까요. 그냥 또 하나의 파업일 뿐이야. 옆자리 동료 프리아에게 말했어요. 일주일, 길어도 2주일이면 끝날 거야. 그때 전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어쩌면 너무 자신만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삼성은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잖아요. 돈도 많고 이런 노동 문제 다루는 경험도 많을 테니 큰 문제로 번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초반에 삼성과 노동자들 간의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매일 컴퓨터로 업데이트가 올라왔고 상황은 좋아 보였어요. 삼성이 노동자들에게 꽤 괜찮은 조건을 제시했거든요. 임금을 10% 인상하고
연차를 5일 더 주고 가족 비상시에는 휴가를 더 주겠다고 했어요. 노동자들이 원하던 걸 전부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제 기준으로는 꽤 공정한 조건이었어요. 한동안은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갔어요. 웃으면서 프리아의 책상 앞을 지나며 봐. 내가 뭘 했어?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요. 공장은 다시 가동됐고 노동자들도 다시 일터로 돌아갔죠. 일부는 변화에 만족해 보이기도 했어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위기는 끝났다고 적고 서류를 정리했죠. 하지만 제가 완전히 잘못 판단했어요. 아주 크게요. 3주 후 노동자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어요. 이번엔 더 화가 나 있었고 요구도 훨씬 더 커졌어요. 원래는 10% 인상을 요구했었는데 이제는 임금을 2배로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보너스도 한 달치에서 3달치로 늘려달라고 했고요. 삼성이 약속한 20일 연차 대신 30일을 요구했어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책상에 있는 서류들을 뒤적이며 중얼거렸어요. 이미 원하는 걸 다 받았잖아. 왜 더 많이 요구하는 거지? 파업은 날이 갈수록 커졌어요.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합류했고 곧 주변 다른 공장들로까지 시위가 번졌어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요구는 더 강경해졌어요. 공장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연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만든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퍼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지역 정치인들까지 시위 현장에 찾아와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지지하는 연설을 했어요. 삼성은 다시 노동자들과 협상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회의가 잘 풀리지 않았어요. 회사 측과 노동자 대표 사이에서 고성이 오갔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삼성이 이 정도 조건을 맞춰주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했고 노동자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좋은 소식이 제 컴퓨터에 떠있기를 바랐지만 매일 아침 실망스러울 뿐이었어요. 상황은 계속 악화됐고 다른 회사의 노동자들까지 삼성 노동자들을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그중 몇몇은 우리도 같은 조건을 얻지 못하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까지 위협했어요. 저는 점점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이제 단순한 파업이 아니었어요. 뭔가 달랐고 훨씬 더 심각해 보였어요. 델리의 바쁜 거리를 창밖으로 내다볼 때마다 이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더 큰 문제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느낀 이 불안감이 얼마나 맞았는지 미처 몰랐죠.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모든 게 무너져 내렸던 그날을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상업부처의 제 사무실에서 늘 마시던 마살라 차 한 잔을 책상에 두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죠. 그런데 전화가 울렸고 그 소식이 제게 번개처럼 내리쳤어요. 삼성이 인도를 떠난다는 소식이었어요. 단순히 운영을 축소하거나 공장 하나를 폐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인도에서 철수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컵을 내려놓을 때 손이 떨렸어요. 삼성은 그냥 그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세계 최대의 기술 회사 중 하나이고 인도에서만 25년 넘게 있었던 회사였어요. 공장, 연구센터, 사무실까지 전국 곳곳에 퍼져 있었죠. 직접 고용한 직원만 7만 명이 넘었고 그들과 거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삼성과 연관되어 생계를 이어갔어요. 저는 즉시 비서 프리아를 불렀어요. 삼성의 운영 현황에 대한 최신 보고서를 가져와 줘.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리고 장관님과 긴급 회의를 잡아줘. 그런데
삼성에 대한 정보를 다 모으기도 전에 더 나쁜 소식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씩 쓰러지는 걸 지켜보는 기분이었어요. 먼저 애플이 인도에서의 제조 계획을 재고하고 있다는 발표를 했고, 그 뒤를 이어 애플의 주요 공급업체인 폭스콘과 위스트론도 같은 입장을 밝히더라고요. 그 며칠 동안 거의 잠도 못 자고 더 많은 회사들이 대탈출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테슬라는 마하라슈트라에 대규모 자동차 공장을 세우려던 계획을 취소했어요. 인텔도 인도에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세우려다 갑자기 말레이시아로 방향을 틀었죠. 심지어 오랫동안 인도에서 신발을 만들어 온 아디다스도 생산을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어요. 숫자들이 무서웠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그 영향력을 계산했어요. 400만 명이 넘는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었어요. 이들 기업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경비원, 구내식당 직원, 트럭 운전사, 그리고 공장 주변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소상공인들까지도요. 우리 경제학자들은 인도의 GDP가 5% 이상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했어요. 그 말은 우리나라가 수십억 달러를 잃는다는 뜻이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애써 유치했던 외국 자본이 매년 400억 달러씩 빠져나갈 거라고 예상했죠. 매일 사무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점점 더 무기력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 전화는 걱정하는 사업주들, 노조 지도자들, 지역정부 관계자들의 전화로 계속 울렸어요. 우리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장 근처의 작은 가게들은 어떻게 하죠? 직원들을 위해 짓고 있던 주택단지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라는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피해를 입은 지역들을 직접 방문했을 때였어요. 삼성이 가장 큰 공장을 두고 있던 구자라트에 갔을 때 예전에는 활기찼던 거리가 이제는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했어요. 10년 동안 공장 노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온 작은 식당 주인 라제쉬를 만났는데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공장 노동자들이 없으면 제 가게는 망해요. 제 아이들의 교육, 그들의 미래, 모든 게 여기 달려 있어요.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알려진 벵갈루루에서도 분위기는 마찬가지로 암울했어요. 사람들은 미래를 걱정하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들 회사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준비하던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센터들도 갑자기 텅 비었어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손에 잡힐 듯 했던 꿈들이 이제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더 일찍 출근했어요. 이 재앙을 막을 방법을 찾으려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 같았어요. 국제경제 뉴스에서는 인도의 제조업 위기라는 기사가 계속 나왔고 다른 나라들은 벌써 우리를 떠나는 기업들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보고서와 통계 자료들로 가득 찬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 그리고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책상에 앉아서 휴대폰을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손이 떨리면서 주요 기업들 대표들과의 미팅을 잡기 위해 번호를 눌렀죠. 제가 무역 분석가로서 여러 복잡한 상황을 다뤄본 적은 많았지만 이번 건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카드로 만든 집이 천천히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기분이었어요. 첫 번째 미팅은 애플의 다니엘 리와의 만남이었어요. 그는 깔끔한 파란 정장을 입고 어수선한 제 사무실과는 대조적으로 정돈된 모습으로 앉아 있었죠. 그의 뒤로 아침 햇살이 비추면서
마치 그에게 황금빛 테두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리 씨, 제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애플이 인도를 떠나려는 이유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의자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진지하지만 친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파텔 씨, 이건 단지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삼성이 떠나기로 했을 때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거죠. 삼성은 단순한 회사가 아닙니다. 현지 커뮤니티와 협력하고 여러 나라에 적응하는데 최고로 꼽히는 회사예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노트에 적었어요. 펜을 움직일 때마다 점점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삼성도 이곳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면 다니엘이 말을 이었어요. 상황에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죠. 다음은 테슬라의 사라 첸과의 미팅이었어요. 그녀는 빨간 블레이저를 입고 직설적인 말투로 제 속을 뒤틀리게 만들었어요. 오후가 되자 날씨가 흐려졌고 제 기분도 그 흐림에 맞춰졌어요. 파텔 씨, 그녀가 팔걸이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제조업에서 또 하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은 선도자입니다. 그들이 가능성을 보여줘요. 삼성이 노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는 건 우리 모두에게 경고와도 같죠. 저는 그녀에게 차를 권하며 그녀의 말을 천천히 곱씹을 시간을 벌었어요. 하지만 테슬라는 상황이 다르지 않나요? 제가 희망을 담아 물었죠.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조업은 거대한 거미줄 같아요. 큰 거미 하나가 떠나면 그 줄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세 번째 미팅은 폭스콘의 제임스 원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는 차트와 그래프를 가져왔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딱 한 가지 숫자였어요. 70%.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칩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었죠. 쇼핑몰을 생각해 보세요. 제임스가 손을 움직이며 설명했어요. 삼성은 이 몰에서 가장 큰 상점 같은 거예요. 그들이 떠나면 다른 상점들도 걱정을 하기 시작하죠. 몰에 오는 사람들도 줄어들고요. 그러면 작은 가게들마저 이사를 고려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아마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바로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곧 직장을 잃게 될 거란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이 미팅들 덕분에 상황이 조금 더 명확해지긴 했지만 기분이 나아지지는 않았어요. 삼성의 결정은 단순히 한 회사가 떠나는 문제를 넘어서 있었어요. 첫 번째 큰 돌이 굴러가면서 눈사태가 시작된 셈이었어요. 그리고 뒤따르는 회사들 덕분에 그 눈사태는 점점 커져가고 멈추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날 저녁 노트를 정리하면서 창밖의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드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수많은 가족들이 떠올랐어요. 이 결정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 생각하게 됐죠. 더 나은 임금을 위해 싸웠던 노동자들이 결국 아무 임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때로는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결국 전쟁에서 지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한 번 더 들었어요. 가장 어려운 미팅을 하나 더 잡아야 했거든요. 내일이면 삼성의 김 씨와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전부 알게 될까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돈이나 노동자의 권리를 넘어선 문제였어요. 이건 신뢰와 안정성,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업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아침 일찍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손이 살짝 떨리면서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바깥의 따뜻한 5월 날씨와는 다르게 방 안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오늘 삼성의 김 씨가 인도를 떠나는 이유를 설명하러 오기로 했고, 저는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사람이었죠. 딱 9시가 되자 김 씨가 방에 들어왔어요. 그는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얇은 검은 서류철을 들고 있었어요.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보였는데 그도 이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좋은 아침입니다. 퍼텔 씨. 그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한 뒤 자리에 앉았어요.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어요. 이 대화를 머릿속에서 여러 번 연습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나 커피 드실래요?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덜 무겁게 만들고 싶어서 물어봤지만 김 씨는 고개를 저으며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삼성은 오랫동안 인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장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도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수천 명의 인력을 훈련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나야 합니다. 제 목이 메었어요.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돌릴 방법이 있나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물어봤어요. 김 씨는 서류철을 열고 차트와 숫자가 적힌 몇 장의 종이를 꺼냈어요. 여기를 보세요. 그가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5년 전만 해도 인도에서의 비용은 합리적이었어요. 우리는 휴대폰, TV, 그리고 기타 전자제품을 적절한 가격에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노동자들이 2배의 임금을 원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혜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달 새로운 요구가 나옵니다. 그는 다른 페이지로 넘겼어요. 베트남에서는 공정한 임금을 주지만 정부가 우리를 도와줍니다. 공장으로 가는 더 나은 도로를 건설해주고 전기가 끊기지 않게 보장해줍니다. 거기 노동자들은 회사가 성공하면 모두가 함께 성공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더 많은 비교를 보여주는 것을 지켜봤어요. 인도네시아는 삼성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새 땅을 제공했고, 말레이시아는 근로자를 훈련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태국은 세금 혜택을 제공해 사업을 더 쉽게 만들었죠.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 씨는 계속해서 말하며 목소리가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환영받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우리와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도와줍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는 잠시 멈추고 말을 신중히 골랐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항상 악역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삼성이 시작했던 모든 지역 사회 프로그램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세운 학교들, 훈련센터들, 장학금들. 그들은 단지 사업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그 많은 노동자들은요? 그들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 씨의 얼굴에 진심 어린 슬픔이 떠올랐어요. 좋은 퇴직 패키지를 제공할 겁니다. 그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하지만 퍼텔 씨, 회사는 성공할 수 없는 곳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주들과 전 세계 다른 직원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종이를 꺼냈어요. 삼성의 철수를 알리는 공식 통지서였어요. 종이는 단순해 보였지만 그 종이가 수백만 명의 삶을 바꾸게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다른 회사들도 우리를 따를 겁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요. 사업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퍼텔 씨. 생존의 문제입니다. 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어요. 나가기 전 잠시 멈춰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인도가 이 상황에서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인도는 가능성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 젊은 노동력, 거대한 시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모두가 함께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한참 동안 방에 혼자 앉아 그가 보여준 서류들을 바라봤어요. 창을 통해 아침 햇살이 테이블 위에 무늬를 만들었어요. 바깥에서는 여느 때처럼 도시의 소리가 들렸죠. 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삶이 계속되는 소리요. 하지만 이 방 안에서는 모든 것이 변해버렸어요. 내일이 되면 저는 이 회의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추천안을 마련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고쳐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저 앉아서 바뀌게 될 수많은 가정들, 새로 다시 시작해야 할 꿈들,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닫게 된 교훈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책상에 앉아 사무실 창문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황빛 햇살이 책상 위 서류 더미에 닿아 불꽃처럼 빛났죠. 몇 시간 전에 준비한 차는 회의들 때문에 잊혀진 채 이미 식어버렸어요. 제 책상 맞은편에 있는 빈 의자가 문득 떠올리게 했어요. 몇 시간 전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삼성의 김 씨가요. 그는 아주 차분하게 왜 그들의 회사가 인도를 떠나기로 했는지 설명했어요. 그의 말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맴돌아요. 그저 비즈니스일 뿐입니다.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상당했죠. 저는 펜을 집어들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이렇게 적으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고,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첫째로, 우리는 충분히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삼성이 처음에 근로자들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을 때 그들은 나름 공정한 변화를 제안했었어요. 더 나은 급여, 더 많은 휴가, 가족들을 위한 지원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첫 단계로 보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화를 냈어요. 마치 누군가가 당신에게 케이크 한 조각을 주었는데 전체 케이크를 달라고 하는 것과 같았죠.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기억해요.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처음 인도로 왔을 때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이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중요한 걸 잊고 있었어요. 이 기업들은 공장을 어디에 지을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은 그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산업지역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보였어요. 보통 이 시간엔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공장에서 퇴근하는 길이었을 텐데 도로가 한산해 보였어요. 그 빈 차들과 버스들은 우리 실수의 대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잃어버린 일자리들, 그리고 가족들이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공대를 갓 졸업한 제 조카 생각이 났어요. 그는 대형 IT 기업에서 일하게 될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할지도 몰라요. 이젠 그저 보고서 속 숫자 문제가 아니라 진짜 사람들의 삶에 관한 문제였어요. 더 안타까운 건 다른 회사들도 떠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씩 무너지는 걸 보는 것 같았어요. 삼성이 떠나자 애플이 뒤따랐고 그 뒤로 테슬라, 그리고 또 다른 회사들이 이어졌어요. 한 회사가 떠날 때 그들이 가져가는 건 단지 자신들의 일자리만이 아니었어요. 부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던 작은 회사들의 일거리도 함께 사라졌죠. 하지만 이렇게 앉아서 슬퍼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이번 상황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훈 목록을 적기 시작했어요. 1. 균형이 중요해요. 근로자들에게 공정한 대우가 필요하지만 기업들도 돈을 벌어야 해요. 우리는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해요. 2. 다른 나라들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봐야 해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단순히 값싼 노동력만 제공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기업들이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로와 발전소를 지었고 명확한 규칙을 만들고 이를 지켰어요. 3. 대기업들은 단지 일자리만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현지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고 작은 회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들이 떠나면 우리는 이런 모든 혜택을 잃게 돼요. 4. 우리는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기업들이 인도에 오게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계속 머무르고 싶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5. 글로벌 비즈니스는 커다란 퍼즐과 같아요. 각 조각이 다른 조각과 연결되어 있어요. 삼성이 떠나자 휴대폰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 배송 서비스, 심지어 공장 근처 식당들까지 모두 영향을 받았어요. 시계를 보니 이미 저녁 8시가 넘었더라고요. 청소 직원들이 곧 올 시간이에요. 저는 짐을 챙기며 내일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래요. 우리는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떠났어요. 하지만 인도는 여전히 강한 나라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도 이번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경고였을지 몰라요. 때로는 넘어져야 더 잘 걷는 법을 배우잖아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이해해야 해요. 근로자들의 요구와 기업의 필요 사이에서 더 나은 균형을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인도가 글로벌 기업들에게 믿을 만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저는 어둑한 저녁빛 속에서 차로 걸어가며 스스로 다짐했어요. 이 교훈들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나눌 거라고요. 우리가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여기서 배울 수는 있어요. 그래야 언젠가 다른 기업들이 인도에 오면 그들은 단지 오는데 그치지 않고 오래 머무르게 될 테니까요.